자, 우리 그 테이버 시청자들의 공식 질문. 공식 질문. 공식 질문. 긴장되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코스피 상단을 얼마나 보시는지. 그리고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저는 한국 시장을 비중을 줄여야 할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냥 한국 시장을 비중을 줄여서 해외 투자, 특히 미국 투자로 옮겨가야 되는 시점이 저는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대답해 드렸는데 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한국 비중을 줄이고 미국으로 넘어간다. 네. 그거는 이제 먼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답변을 네네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한 2023년도부터 그때부터 그 코스피 지수의 PBR, 네. 그 ROE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PBR은 뭐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장부 가치에서 얼마의 배수를 주느냐 그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PBR만 보면 안 되는 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 이유가 그 장부 그 자신의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돈을 잘 벌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ROE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ROE가 오르면 PBR이 오르고 네. ROE가 떨어지면 PBR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PBR이 1.2배 정도 수준일 거예요. 네. 1.2배? 1.2보다 조금 높나? 네. 아마 그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 코스피의 PBR이 1.2배 정도 수준일 때 과연 ROE는 얼마 정도를 줬었냐? 네. 그걸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한 1.2배 정도였을 때 ROE가 한 8%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코스피 네. 지수의 ROE가. 아, 국내 ROE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완전 대세 상승장이 있었죠. 네네. 그때는 ROE가 이거는 이제 예상익 기준이 아니라 TTM, 네. 그 연환산 순익 기준이에요. 네. 최근 발표 순익 기준. 그때는 12.5%까지 올랐어요. 아, 오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PBR이 2배였어요. 네. 그때는 정말 뭐 그냥 미국 정말 주식처럼 우리나라 증시 PBR도 상당히 높았어요. 2배까지 갔었는데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한번 망가지고 네. 그다음에 기저효과로 반등 한번 했다가 저성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ROE가 한 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위기 오면서 3%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연한산 기준으로 네. 1분기 이익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한 5%예요. 네. 5%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일단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상 순위 기준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아마 그 예상 순위 기준으로 ROE가 한 8%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네네. 그냥 예전에 PBR이 1.2배 때 줄 수 있는 ROE 수준에 네. 뭐 어느 정도 와 있긴 하다. 8%, 10%니까. 물론 이제 예상익 기준으로 ROE가 10%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아무튼 뭐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상익 기준이 뭐냐면은 12개월 포워드 기준. 그쵸. 즉 지금으로부터 1년간 앞으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예상이익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밸류에이션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 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의 그런 어느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한 10% 정도 더, 뭐 네. 20%나 20% 정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특히나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 좀 풀리고 해서 네. 어느 정도 이런 재고가 좀 확충이 되고 판매가 잘 된다.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주가는 좀 부진부진한데 네. 실적은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 정도, 20% 정도는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면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3천 한 5, 600에서 저는 한 그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좋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대신에 이제 이거는 뭐 어디까지 가정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많이 꺾여버린다 네. 뭐 예상 그런 이익이 꺾여버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지수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수가 잘 가야 분위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그래야 또 지금 특히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PBR이랑 ROE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관점을 PER과 배당률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국내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PER이 지금 뭐 예상 PER로 10에서 13 정도 나옵니다. 포워드 PER로 코스피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TSMC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TSMC가 PER이 30이 넘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대만이 조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PER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PER이 한 21에서 22 정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그런데 여기서 S&P 500의 배당률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S&P 500 배당률이 1.5% 정도 나와요. 그럼 PER 22에 1.5% 정도 배당률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기준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혹은 2018년도 이전 봤을 때 PER이 보통 한 10에서 12, 13 정도 나왔을 때 배당률 보면은 국내 배당률이 1.8%에서 2%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어차피 월스트리트가 굴리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그 다음에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에서 굴리는 돈이 많은데 그 돈들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는 게 뭐 외국인이 사야 오른다라고 표현하는 이 관점에서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S&P 500의 그 배당률보다 우리나라 배당률이 좋으면은 우리나라를 사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들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증가를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배당률이 올라가느냐 요것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개인들이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올라가면 좋다고 우리도 그 시장을 즐기면 되는 건데 첫째로는 국내 배당 성향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뭐 방송 전에 그 좀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있고 중간 배당을 주고 있다. 그다음 배당 이슈가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배당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이 금융적으로는 사모펀드가 아시아 1등이에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규모를 앞설 정도로 IMM이었나요? 아니면은 국내 아시아 최대 지금 PEF가 아시아 최대 PEF? 네. 글쎄요,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그게 IMM이었나? 한행코는 뒤에 있는 거고. 어피니티도 있고, 뭐 IMM도 있고, MBK도 있고. 아, MBK. MBK가 아마 1등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아시아 시장의 PEF 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돈으로 돈을 굴리는 걸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남양유업도 이번에 인수를 했고 거기다가 뭐 대한항공 기내시 사업도 있지만 거기 추가로 보시면은 이번에 한원 시스템도 매각이 나올 거고 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PI 첨단 소재도 보시면은 그것도 대주주가 지금 사모펀드인 상황인데 그런 펀드들을 딱 보셨을 때 쌍용양의 고배당주입니다. 쌍용양에는 대주주가 사모펀드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기업들,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이 뭔가 좀 대기업들이 키우는 자회사 혹은 뭔가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자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또 고배당이 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배당 성향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한 가지 더 저는 국내 그 법률이 좀 개정될 만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IMF 때 워낙 현금이 없어서 외환이 없어서 무너졌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현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6월 보시면은 뭐 10만 프로 이런 데가 너무 많거든요. 넷마블도 5만 프로가 넘어가서 6만 프로 가까이 올라가던데 이런 기업들이 들고 있는 현금이 1조 원대 이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대충 LG, SK, 삼성만 딱 놓고 보면 20조씩 있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단기 현금성 자산이 20조가 있다? 이거를 이제 과세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이벤트도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M&A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SK에서는 본인들이 한국의 버크셔셔웨이가 되겠다. 공격적으로 다른 나라 지분들을 사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 환경을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도 좀 많아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배당,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이슈가 좀 많이 겹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성향도 올라가고 대주주들 자체도 조금은 예전과 다른 이런 경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배당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성장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부터 2차 전지라고 하는 이런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도 돌이켜보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올해 연말 기준으로 4천 언저리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연말에 또 특별 배당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적이 좋으면은 랠리가 나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게 좀 좋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도 저는 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대선 이후 정도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까지. 근데 그 이후로는 코스피를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2018년도에도 고점을 한번 찍고 떨어졌었죠. 2600 정도 찍고 떨어졌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뭐 그 전에 2016년도 사드도 있었고, 국내 뭐 수출 실적이 꺾였다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달이랑 2018년도 첫 번째 그 FOMC 때 3월 달에 꺾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요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든 큰손 투자자 입장에서든 굳이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가 금리가 더 좋은데 우리나라 원화를 매수해서 이미 고점인 상황에서 계속 성장하는 미국 대신 성장하는 신흥국가를 고점에서 매수한다? 매수를 유지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신흥국가이고 이런 신흥국가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0.5%고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인데 두 칸만 올라오면 우리는 따라잡힙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 인상이 2023년 말 아니면 2022년 말 혹은 2023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물론 미국은 기준금리가 한번 튀면은 다다다다 튀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뭐 일반 가계부채 같은 것도 고정금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출을 줬을 때 처음에 계산됐던 이자만큼만 내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늘어난다 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뭐 가계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함부로 못 올려요. 가계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까 하는 새에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저는 그때가 코스피 고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랠리가 정말 강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다 전기차, 수소차, 조선업까지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안 되는 업종이 없어요.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중국을 때리는 모든 수혜를 지금 대한민국이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정말 강할 텐데 대신에 코스피도 떨어질 때 강하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정말 4천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사실 방금 처음에 주셨던 두 번째 질문 이를테면은 네. 한국 비중을 줄이고 네, 네, 네. 미국을 키워야 된다. 네.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네. 하면 정말. 왜냐하면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오른 만큼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사실 기대수익률 관점에서 사실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렇게 지지부진하는 게 실적이나 이제 점유율을 보면 사실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네네. 없는데 작년에 너무나 좀 많이 부각을 받아서 네. 저는 그 부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다면은 네.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게 네네.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제가 첨언을 하자면 그 배당 성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네. 뭐 사모펀드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면서 이쪽에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압력 네. 그것도 느는 것도 맞긴 맞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그 전체적인 배당적인 매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대형주 중심의 그쵸. 뭔가 그런 부분이 확실히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등등 또 코스피의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지주사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확 늘리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받아서 네. 자금이 유입되고 이게 사실 외국인이 사실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막 코로나 저점에서는 정말 그냥 영끌해서 사다 보니까 그거 너무 싸다 보니까 네. 오르긴 올랐는데 현재 이 지수 수준에서는 사실 외부에서 자금이 수혈되긴 수혈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냥 사요. 그러니까 아까 긁는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긁으면서 사거든요. 네. 개인들은 위로 사실 긁죠. 개인들은 막 진짜 무슨 상따 이런 거 아니면은 네네. 그 뭐 추경 매수는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매 형태를 보면은 그냥 긁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그 지수가 좀 장기적이 아니라 좀 많이 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의 그런 움직임을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반도체, 뭐 초반까지는 좀 잘 갔다가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는데 확실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네. 좀 올라가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가 좀 있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테이버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자, 각자의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교집함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또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 나는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한다, 어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테이버님과 방송 나눠봤습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